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포지션이냐 아니면 트레이딩이냐, 바로 주식 투자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듯 매수 포지션을 잡은 후에 장기 투자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쪽에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이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따박따박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포지션 매매일까요? 아니면 트레이딩일까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요, 이 트레이딩으로 한 세대를 주름잡던 트레이딩의 대가 제시 리버모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오래 기다려서 번 돈이 더 오래 남았다. 이 단타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습니다. 자, 7월 3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 포지션의 썸머타임입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포지션의 명곡이죠. 썸머타임이었는데요. 포지션 매매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딩이 얼핏 또 멋져 보이기도 하고 또 잘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그걸 어떻게 한번 트레이딩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중적으로는 이런 포지션 매매, 이 포지션 매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일단 장기 투자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가격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시세가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매매법이기도 한데요. 저는 양쪽을 다 해본 저로서는 그래도 포지션 매매다. 트레이딩 힘듭니다. 네. 1662번님, 주식도 날씨도 정말 악몽 같았던 7월, 드디어 악몽 같았던 7월이 가네요. 잘 가버려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더 악몽 같았던 것이요, 주가가 빠지고 내 종목도 빠지면 이게 좀 악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도 뭐 잘 나갔고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런 와중에서 내 포트폴리오만 계속 손실이 나니까 더 악몽 같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잘 가버려라. 폭염도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0251번님, 목돈연구소 유튜브 구독했고요. 인별그램도 팔로우했습니다. 앞으로 목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요? 목돈 이런 거 저희가 나중에 퀴즈쇼도 한번 해서 한번 목돈 이렇게 외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 1035 5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 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 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이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자들에겐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자, 경제 사기 실화 극장입니다. 새 코너죠.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으로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폭염은 8월까지 이어질 것 같죠? 네,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무더위에 진짜 더위를 네. 좀 강하게 받아가지고요. 더위를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하청환 본부장님 활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활동을 빠르게 끝내고 평소보다 좀 잠을 조금 더 자고 있습니다. 보약 뭐 이런 거 좀 뭐 건강식품 먹는 게 있다면요?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비타민도 아직은 안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올해 말부터는 좀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좀 드시죠. 그렇죠? 네, 비타민도 안 드시고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하청환 본부장. 네. 6624번님, 하청환 본부장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네. 그 카테고리 했을 때 이거를 놓치고 갔어요, 그때. 그렇죠. 맞습니다. 노마스크 할 때. 네. 노마스크가 또 워낙 또 이제 그렇죠. 방대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노마스크는 히트를 못 친 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가면서 이게 약간 좀 우리가 계획한 거 좀 어긋났었죠. 그렇긴 하지만 또 네. 일부 종목은 상당히 괜찮았습니까? 또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메타버스를 해보죠.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진짜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 요즘은 이 AI도 메타버스에 넣더라고요, 카테고리에. 그렇죠. 이제 네. 뭐 AI, 뭐 VR, AR 네. 뭐 이런 이렇게 세 개를. 것들 네, 전부 다 이제 메타버스에 좀 넣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네.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가상 세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있는 모든 그런 산업군들이 또 다 들어갈 수 다 있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뭐야 아시겠지만 유니버스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메타버스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것도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요.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엘리어트 파동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배웠는데요. 그렇죠. 이와 함께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 피보나치의 수열, 네. 정확히는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부터 오늘 시작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랑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는 정말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진짜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0.628, 0.382 네. 이 되돌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피보나치 수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피보나치요. 네,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1170년부터 1250년까지 네. 사셨던 분이고요. 또 네. 13세기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네,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피사의 중심지에서 태어나가지고 피사의 레오나르도로 네.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풀네임도 레오나르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드 피사 이렇게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름이 네. 발음이 살짝 안 돼가지고 피사의 네. 레오나르도 네. 바로 피보나치인데요. 네. 네, 일단은 이 분이 좀 유명한 게 이제 로마 수를 원래는 유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조금 그렇죠. 도입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반서로 좀 알려진 것을 좀 출간을 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피보나치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또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뭐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핵심이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책을 봐도 그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나올 때 늘 나오는 그 그림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네, 토끼 맞습니다. 이게 막 네. 계속 나오는 그게 이제 뭡니까? 안 그래도 그 네. 토끼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아마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일부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도 아마 동일한 문구가 나올 거고요. 책을 보시더라도 네. 이제 관련된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 일단은 들판에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가 있는데 네. 토끼들은 한 달이 지나면 성숙하여 두 달 끝 부분에서 암컷이 암수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네. 또 암수 한 쌍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암수 한 쌍을 낳는 거고 토끼들은 죽지 않고 암컷은 암수 한 쌍의 새끼들을 둘째 달부터 계속 낳는다고 한다면 네. 1년 뒤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토끼가 들판에서 서식을 할까라는 네. 그런 질문에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냥 단순히 들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달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뭐 조건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짝을 짓지만 처음에는 이제 한 쌍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달 후에 암컷은 한 쌍의 새끼를 낳아서 이제 모두 2쌍의 토끼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달 후에는 원래 암컷은 두 번째 한 쌍의 새끼를 낳게 되면서 이제 총 3쌍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쌍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쌍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쌍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리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넉 달 후에는 원래 암컷에서 또 다른 한 쌍의 새끼를 낳고 2달 전에 태어난 암컷도 또 낳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5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마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1월 달 첫 번째 달에는 전체 쌍의 수가 하나고 네. 2월 달까지는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전체 쌍 네. 자체가 이제 2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서 3, 5, 8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는
144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나게 된다라는 건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일단은 근접한 수를 나누게 되게 됐을 때는 네. 0.618에 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네. 각각의 그런 근접한 숫자를 나누게 됐을 때 이 값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되돌림 값으로 이 값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아까 그 144시까지만 말씀드리면 네. 1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달 끝에 한 쌍 나니까 그 2달 때까지는 1. 네. 그리고 그다음에 2. 네. 그다음에 3. 네. 8, 13, 21, 34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니까 그렇죠. 나눈다라는 것은 지금 네. 앞서 말한 것처럼 5 다음에 8이었잖아요. 그렇죠. 8분의 5를 일단 해보면 그렇죠. 그게 네. 618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의 거기에 근접하게 되는. 네네네 네.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네. 결국에는 앞 거를 계속 나누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0.618에 좀 음. 수렴을 하는 그런 네.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건너뛴 비율로 보시게 되면은 음. 1과 3 그리고 3과 8 왜냐면 네. 1, 1, 2, 3, 5, 8이니까 네. 그 한 가지씩 뛰면은 1 다음엔 3일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3 다음에는 5가 건너뛰니까 8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0.382를 수렴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황금 비율로 되게 되고요. 뭐 1대 1.068을 나누게 되더라도 결국엔 같은 값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이제 뭐 그리스의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뭐 피라미드에도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딱 얼핏 들으신 분은 그게 뭐 대단해 갑자기 토끼상 할 텐데 근데 이 수열이 네. 웬만한 거 다 맞아요. 맞아요. 뭐 나뭇잎 코스모스 뭐 나뭇잎 개수 네. 그렇죠. 또 앵무새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있지 비는 않습니까? 네. 거기도 비싸고요. 예. 그것도 계속 쪼개고 하면은 되고 네. 이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찾아낸 거죠? 0.618이라는 이 황금 비율을 1대 1.618이라는 걸?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했나 봐요. 그렇죠. 이것도 수열 매겨보고 저것도 수열 매겨보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부분에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뭐 아름답게 보이는 비율, 가장 자연스러운 비율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앞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엘리어트의 파동과 그렇죠. 파동에 대한 그런 자연의 법칙과도 좀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작대기를 하나 긋는 거예요. 위로 한번 쫙 일을 걷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밑으로 좀 떨구고 싶어요. 약간 네. 떨굴 때 가장 이상적인 신이 내린 네. 자연은 618만큼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보나치의 어떤 수열에 담긴 의미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엘리어트가 자신의 파동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파동에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세분화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파동을 다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거를 또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일단 상승하는 파동이 있는데 그거를 나누게 됐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네. 해서 5개의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락 파동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나누게 되면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요것만 딱 처음에 얘기를 들으셔도 1대 1이다 라는 게 생각이 나실 거고 그 1대 1을 더하게 됐을 때는 2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벌써 흐름이 피보나치 수열의 시작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나눠 보게 되면 또 이 상승한 거를 아까 이제 파동 5개로 나눴는데 그 나눈 거에서 1파를 또 5개로 나누게 된다면 네. 이게 또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하나의 파동을 또 나누게 되면 또 5개가 나오고 그걸 또 나누게 됐을 때 각각의 파동들을 또 나오잖아요.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3개. 네. 그래서 그걸 더하게 됐을 때 이제 숫자를 계속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보나치 수열과
상당히 좀 유사한 이제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5개 파동을 나누게 됐을 때는 상승이 3개고 하락이 2개이니까 네. 상승에서 5개가 나오고 하락에서 6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총 21개의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그거를 또 다시 나누게 되면은 86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상승 파동 그리고 각각의 하락 파동 89개. 그렇죠. 89개가 네, 나오게 네,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숫자가 하나하나 11, 58, 그다음 21, 89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그 각각의 숫자들을 나열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의 전체 쌍이 나오는 그 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지만 어렵지가 네. 않습니다. 가령 피보나치의 수열을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1, 네. 또 1, 네. 그다음에 2, 2, 3, 5, 8, 8. 네. 13, 21, 그렇죠. 그다음에 44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그 암수 토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가 왜 엘리어트냐? 엘리어트도 일단은 상승과 하락에 1, 1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승이 5파잖아요. 그렇죠. 하고 하락이 3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3, 5, 8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왜? 네. 순서가 1, 2, 똑같습니다. 3, 5, 네. 8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1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이 나오고 그 두 개 또 더했더니 네. 44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엘리어트가 피보나치 수열과 똑같다. 똑같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엘리어트 파동 자체가 네. 이 피보나치 수열과 똑같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봤을 때 황금 비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게 보이는 네. 그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파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개념들을 동시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네. 0.618과 0.382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한 0.618, 네. 0.382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그렇죠. 인간사 만물이 그 비율로 매겨져 있는 걸 찾아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 수학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도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다 하면 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엘리어트라는 게 파동이라는 게 쭉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왔다가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할 때 그 반대 방향의 되돌림 네. 그 부분이 이 황금 비율을 따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돌릴 때 618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382로 하락하든지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음. 이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대 법칙에 네. 또 어긋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고요. 그다음에 그 흐름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해서 이제 하락 파동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네.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또 하락 파동에서 상승 파동으로 바뀐 줄 알았는데 이런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파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혹은 이 흐름 자체가 아예 부서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취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대응이라는 거를 하는 것이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파동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까 봐 저도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법칙이 그래서 뭐 자를 대고 막 그러잖아요. 피보나치의 자 같은 게 있는데 100이 올랐다. 네. 한번 올랐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618만큼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38.2까지 네. 100이란 가격이 100을 올랐다면 38.2까지 떨어질 수가 있든지 그렇죠. 아니면 61.8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딱 선을 거놓고 네. 지켜보는 겁니다. 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예,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떨어져봤자 여기겠지. 떨어져봤자 여기겠지 하고 거기서부터 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또 나오죠. 상승이 예. 나오면 야 이게 뭐 상승의 5파냐 뭐 5파 중에 1파냐 3파 중에 3파냐를 또 정하는
그런 건데 좀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 설명이? 그게 이게 좀 그래도 최대한 좀 설명을 풀어서 하긴 했는데 네.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 사실 토끼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처음에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죽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달 뒤에 기존의 쌍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번식을 해야죠. 번식을 해야 네. 되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일단 좀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저는 직접 저도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나눠보게 됐을 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좀 수렴이 되는구나. 그래서 네. 이런 법칙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은 좀 상당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네. 막연하게 들으셨을 때는 조금은 어렵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희 방송을 들으고 야 나도 저 엘리어트 파동 한번 네. 정복해보고 싶다. 이런 그렇죠. 의욕은 저희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네. 투자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입문하게 되면 이제 마치 블랙홀처럼 아마 청취자분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 엘리어트에 관련한 세계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또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기쁘고도 또 슬프고 하는 그 입문을 저희가 맞습니다. 열어드리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이로는 꼭 네. 익혀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 네. 또 관련 종목들과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피버 브라이슨, 셀린 디옹, 뷰티 앤 더 비스트.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요, 또 뺏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죠.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승재현 위원한테 좀 궁금한 질문들이 있는데, 네네. 승재현 위원도 사기를 당해 보았는가? 당했죠. 어떤 사기를 당했습니까? 엄청나게 당했죠.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기도 한번 당했었고,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좀 성격이 까칠해서 쓰지 않는 돈에 문자가 오면 이거 되게 제가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만 쓰는데 네. C라는 은행에서 36만 7천 원 썼다 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카드가? 예, 카드가 연계된. 문자로. 뭐니? 이러고 탁 눌렀는 순간 네. 걸려들었죠. 그래서 바로 휴대폰 버리고 네. 새 휴대폰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금융 사기 혹은 나아가서 경제 사기라는 게 이거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알고 알아도 당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눈 뜨고 코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 정도입니까? 금융 사기. 진짜 얼척없고 진짜 너무너무 사기가 많은데요. 네. 경찰청에서 이제 발표했는 경찰청. 네. 국가수사본부 올 2월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사기범만 29,881명, 3만 명 가까이 되고요. 네. 이 중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 그러면 엄청나게 사기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1,929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2,000명 정도가 진짜 악질로 악질 중에 한 악질인 거죠. 거죠. 사실 사기가 입증되기도 힘든데 이 정도 나왔다면 진짜 악질 중에 100% 악질이고 확실한 범죄다. 예. 네. 단속 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사이버 사기 역시 많습니다. 12,084건. 4명, 명으로 네, 갈게요. 건으로 가지 않고. 네. 전화 금융 사기 11,248명. 보험 사기 5,602명. 네. 교통사고 보험 사기 659명. 전세 사기, 요새 전세 사기 많거든요. 예. 168명, 취업 사기 120명 등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기 범죄로 붙잡히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범죄자가 또 여러 건 했을 수도 그럼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예. 상반기에만 이걸 활동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이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이 3만 명, 3만 명. 6개월 동안 3만 그렇죠. 명이 진짜 예.
뭐 3만 건 이상이겠죠. 적어도 그렇죠. 예, 적어도 맞습니다. 3만 건 이상일 예. 겁니다. 여기 뭐 피해자까지 생각하면 뭐 사실 서민 다중 피해 같으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건데 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 전화 금융 사기 옛날에는 전부 다 계좌로 이체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계좌 이체를 하면 자금이 딱 동결돼요. 예. 그래서 제가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요새는 인출하고 대면에서 오프라인에서 돈을 받는다. 받아가는 이 대학생분들 배웠죠. 굉장히 많은 전달책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 네. 절대로 이런 행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작년 대비 122% 급증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사이버 사기는 사이버 사기가 역시 많네요. 예, 뭐 명호는 제일 많은데 네. 이게 다들 우리 저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네. 특정 음식으로 만들어진 마켓에서 직구 좀 하시죠. 예. 저 오늘도 직구했거든요. 예. 거기서 일어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 이런 게 있고 보험 사기 이것도 꼭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보험 사기가 참 그렇죠. 예. 이게 공단진 갖고 엄청나게 사기를 찾는 최근 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손 보험을 가장했는 사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네. 그 다음에 피해자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이건 참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했다. 예.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없는 사기인데 피해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도 44조 원입니다. 44억이 아니라 네. 44조 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기범이라는 게 정말 규모가 음.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세 사기도 진짜 이게 월세로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이제 전세로 또 내주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자꾸 알고도 이미 상반기에도 벌써 이런 범죄자가 168명이 잡혔다는 거는 뭐 200건 이상을 해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저도 당했던 교통사고로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한번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10여 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1억 이상 가로챈 일당이 잡히는데 이 일당 안에 사회복무요원, 연예기획사 매니저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사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인데 이게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보험으로 사기치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50억 넘으면 무기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5억에서 50억이면 3년 이상 징역인데 예. 이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와 다른 20대 B 씨는 구속을 했고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 연예기획사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법 궁금합니다. 이 수법이라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렌트카를 타고 네. 고의로 교통사고를 12차례, 12차례 일으켰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길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죠. 네. 그럼 실선에서 딱 들어가면 100% 과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만 골라서 사고를 냅니다. 고의적으로 갖다 박는. 네, 그러니까 딱 실선에서 움직이면 그냥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를 내고 아시겠지만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사실 이게 왜 발각이 됐는가 하면 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러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고 난 다음에 보험 처리 안 하고 교통 신고하지 않으면 뭐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거 하는 예. 것보다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보험금 수급 내역을 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롭지는 않네요. 전형적인 건데 네. 참 이거 외에도 좀 이 교통사고 관련한 보험 사기 수법 패턴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 옆에 그 패드가 있으면 볼펜을 꺼내시고 하나하나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 네, 첫 유용입니다. 번째, 유용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 저희들이 정지선 안 지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횡단보도 안에 이렇게 탁 차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런데 이게 파란불 관계면 네. 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서 이거 형사처벌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나면 이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 네. 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 여기서 근데 이 횡단보도 서행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뒷차가 빵빵거려요. 끝까지 그 불 받기고 기다리고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쭉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멈춰서야 되고 뒤에도 이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이거 횡단보도 신호 바뀔 때까지 같이 양보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참으셔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유혹이 있는데 혹시 저녁 9시 정도 이후에 보면 일반 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만 위반하면 D자로 돌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법 유턴 또는 일반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적인 접촉 사고. 이게 역주행이 그냥 역주행이 아니라 사실 중앙선 침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형사처벌? 당연히 형사처벌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중대 위반 사고가 돼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일반 일방 도로에서는 원웨이에서는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 분명히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급가속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접촉 사고. 이게 그 실선인 경우에는 100% 과실이고 이게 실선이 아니더라도 끼어드는 차량이 이제 가해 차량이 되고 부딪히는 차량이 을의 차량이 되거든요. 근데 5대5, 6대4 이런 건 안 중요하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누워야 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말씀. 이건 참 속수무책이겠네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우리가 신호가 노란색으로 탁 바뀔 때 우리 소장님은 지나가십니까? 서십니까? 노란색으로 바꿀 때. 딱 우리가 파란색에서 이렇게 딱 직진할 때 노란색 불로 탕 바뀌면 10회 중 6회는 지나가죠. 그렇죠. 6회는 지나가는데 한 7회 지나가나? 이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시행규칙에 노란색 불이 돌았을 때는 진입했으면 지나가야 돼요.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 존이 아니라 노란색 가란준이네. 그렇죠. 노란색 불에 내가 이미 들어갔으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그 소장님도 보셨지만 그 차량이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탁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비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 신호에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100% 과실을 인정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놀라서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환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지나가라는 게 시행규칙이지만 자 오늘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서야 된다. 그러니까 법은 지나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자. 왜? 사고 나고 목돈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섰는데 그게 사거리 한복판에 쓰면 어떡합니까? 지나가야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거는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게 그 앞에 있는 실선을 지나갔느냐 지나가지 않았느냐 충분히 약간의 타이어가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설 수 있으면 쓸 수 있을 때는 쓰자. 설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쓰자. 우리는 목돈 지켜야 하니까. 목돈 지켜야 한다. 쓰자. 노란색 때 쓰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이거 정말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가벼운 접촉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냥 헤이 셀로 굿바이 안녕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명함 하나 딱 전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 뺑소리입니다. 돈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 주면 또 괜찮다는 썰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성재연이잖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도로교통법에서 그 사람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구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 돈 주는 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법은 금전채권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그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데리고 가라라는 거지. 나 돈 많으니까 명함 딱 주고 돈 50만 원 딱 주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그냥 흔히 말해서 돈으로 그 사람을 누르는 듯한 느낌. 근데 정황상 그 사람이 그 돈과 그걸 받고 괜찮습니다. 병원 가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신고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병원 갈 수 있도록 그걸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다 확인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명함 하나 이거 뺑소니 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가기 싫다면요?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래서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안 아파요. 안 아픈데 하고 또 주죠 또 얼마를.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생각하니까 몸이 좀 아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오늘 교통사고 났어. 근데 그 사람은 뭐 했니? 저 10만 원 받았어요. 야 그게 말이 돼? 빨리 병원 가자. 그 사람이 너 병원 안 데려갔지. 연락처 줘도 뺑소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경찰서에서 부르고 그때부터 합의금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그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런 사소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12 신고
보험회사에서 신고해서 그 피해자를 반드시 구조해 줘야 한다. 100% 강조드리고 밑줄 쫙 노란색 별표 10개 붙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이제 사고가 됐는데 그분이 바빠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사하고 112에다 신고는 해놓으면 되죠. 그렇죠. 예, 하고 내가 쳤는데 어떻게 사고를 냈는데 예. 그분이 가셨다.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분명히 보험회사 측에서도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하나한테 이 사건을 말해야 되겠네요. 예, 분명히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수 김은국 씨의 사건 케이스 이거가 뭐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건데요. 예. 김은국 씨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던 중에 네.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관계죠. 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김은국 씨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김은국 씨가 내려서 보는데 오토바이 그 사고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냥 김은국 씨가 떠나요. 예.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네. 김은국 씨가 나를 구조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구호, 네.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때 김은국 씨 측 주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때 네.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오토바이 피해자가 네. 합의하자면서 협박을 했다. 네. 3,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김흥국 씨는 빨간불, 비보호자인 앞에가 파란불이 있을 때 좌회전을 하는 거지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간불에 그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에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란불에는 지나가라.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 아니고 김홍국 씨는 신호위반이고 일단 이건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사항이고 네. 그 뒤에 결국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홍국 씨가 그 오토바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뺑소니 운전으로 이제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향후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사기 범죄 막으려면 교통사고, 보험 사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사고가 나면 이게 과실, 무과실, 적법, 위법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 구조하라. 구조하라. 두 번째는 그래서 사고 나면 112 신고하자.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 우리 종합보험 들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네. 종합보험에 신고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목돈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지키자. 예, 예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조지의 오랜만에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편안한 또 주말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세요.